문화 9강을 좀 가겠습니다. 채권 발행 관련된 제시문인데 조금 의외긴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음, 너네가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수능 특강에 있는 어차피 소재는 사용이 돼도 요 글이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 관련된 얘기가 쓰이잖아? 비문학으로? 그러면은 채권은 왜 쓰냐면은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효과들이 있어.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환율이 바뀌고 금리가 변하고 이게 있단 말이야. 원래는 그 영역을 건드려야 난이도가 생기고 그 영역을 건드리는 걸 실제 출제자들이 좋아한다고. 근데 이 글은 그 내용은 아니야. 뭐 변동, 파생적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하고 있어요.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잘 구분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어. 간략하게 그냥 나중에 도식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사다리 타기 하듯이로 뭐 A는 A와 B로 구분되고 뭐 또 이제 A는 또 뭘로 구분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작업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채권은 됐죠?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끊어줄게요. 발행자가 누군지 지금 얘기해서 요런 애들이 발행자야. 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목적이네요.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한다. 됐죠? 그럼 지금 봐봐, 지금 벌써 한 문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야. 근데 채권의 정의를 얘기할 때 발행자가 누군지, 그죠? 목적이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정의. 됐죠? 음. 자, 지금 첫 번째 문장 본 겁니다. 채권의 정의를 얘기해서. 채권의 정의를 얘기하는 동안에 발행 주체, 그 다음에 발행 목적, 둘 다 얘기했죠? 됐죠? 계속 갈게요. 그리고 나서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문제 없네요, 여기까지. 갑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에 반해 끊어주시면 되겠죠. 이건 지금 일반적인 상품들에 대한 얘기야. 됐죠? 대신에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됐죠? 채권 시장에 대한 설명 여기부터 나오네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오케이, 구분이네요. 구분합시다.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둘로 나눴네요. 그렇죠? 뭐랑 뭐로? 발행 시장.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끊어주셔야겠다. 발행 시장 과에서. 그렇지? 한 번 더 끊어주면 편안하겠죠? 발행 시장이라고 하는 거 나왔으니까 키워드 체크 하나 해놓고 뒤에 유통시장. 그렇죠? 그렇죠? 또 하나는 유통시장. 자, 혹시 모르니까 도형 구분해 둡시다. 그렇죠? 음, 만에 하나 또 특성 구분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건 약간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구분이라고 하면 보통은 차이점을 언급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안 읽어봤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읽어봤을지언정. 그렇죠? 그러니까 안 읽어봤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구분한다고? 구분한다고? 그럼 발행시장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유통시장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 됐죠? 각각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 됐습니까? 계속 갈게요. 자,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최초 발행, 네모죠. 그렇죠? 자, 이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됐죠? 유통시장에서의 그것과 상이해야 돼요. 다르다고 벌써 얘기하고 있지. 됐죠?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뒤에 갑시다.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끊고요.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끊어주시면 되겠죠? 조금만 내려가서 볼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이미 알 수 있죠? 도매시장은 네모에 해당할 거고, 됐죠? 소매시장이 세모가 되겠죠? 이거 도매, 소매 개념을 어느 정도 아시면 좀 바로 적용할 수 있죠? 도매는 뭐 공장이나 생산지에서 직접 만들어진 거를 파는 시장이고, 소매 시장은 그 도매 시장에서 물건 사온 슈퍼마켓이 다시 소비자한테 파는 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채권이 최초로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게 발행 시장이라고. 생산지에서 만들어진 걸 파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미 발행 시장에서 판매됐던 것들을 다시 사고 파는 거. 이게 지금 유통시장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문제 없죠? 어, 끊어주면 되겠죠? 자, 이처럼 채권 시장을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끊고요.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됐죠? 문제 없죠? 야, 이거 당연한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도매, 소매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 똑같이 가시면 되겠죠. 발행 시장에서 채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겠죠? 그죠? 중간에 뭐 거치는 과정이 별로 없었으니까. 자, 처음에 발행 시장에서의 가격은 그렇게 아니, 쌌을 거라고. 비싸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형 투자자들, 자본이 많은 사람들, 왕창 사들이겠죠. 그렇지? 왕창 사들여서 나는 이 해당 채권을 겁나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유통시장에 가는 거야. 유통시장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지? 그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가격을 올려 부르겠지? 그럼 나는 이득을 보겠죠. 그 사이에서. 그 얘기예요, 지금. 더 효율적이다.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되겠죠. 갑시다. 자,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 오케이.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이야. 다시 한번 네모치고 넘어갈게요. 그때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와, 또 구분하네. 자, 지금 사다리 차기 잘 가셔야 돼요. 아까 우리 발행 시장이랑 유통 시장 됐죠? 거기에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지. 사모 발행, 공모 발행. 됐어? 됐어? 이거 왔다 갔다 좀 해야겠다. 자, 화이트보드랑 좀 왔다 갔다 할게요. 그 채권 시장이 됐죠? 채권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한 번 나왔지? 지금 발행 시장이랑 유통 시장이랑 둘이 있었죠? 그 중에 또 나뉜 거지? 발행 시장 맞지? 맞죠? 내 지금 보면 보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발행 시장이 지금 뭐? 공모 시장이랑 사모? 사모 시장? 됐죠? 이거 구분하는 거 일단. 문단별로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문단이었어요, 여기가. 됐죠? 그리고 공모, 사모를 구분하는 게 3문단 내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학교 시험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실 때는 문단별 내용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읽고 풀 시간 없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 말고 문단별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지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거는. 바로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잠깐 돌아갔다 옵시다. 갈게요.
넘어가셔서 뒤에 자, 3호 발행은 그렇죠. 얘네는 편의상 동그라미랑 네모로 갑시다. 3호 시장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오케이. 그러면 다른 거 없네요. 사적인 교섭.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개별적으로 만난다네.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오케이. 소규모의 단기 자금.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반면에 공모 발행을 네모할게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네모 그죠? 거액의 자금을 조달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그죠? 자, 발행자가 당초에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됐죠? 음, 그럴 수 있겠죠? 어, 의도에 비해 소화되는 규모가 적어서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얻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반대인 3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작잖아. 그죠? 목표로 하는 금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갈게요.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오케이. 됐죠. 요거 아까 우리 구분하던 거에 메모하면서 정리하면 딱 되겠네요. 아까 우리 요 보드 됐죠? 그러니까 공모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그죠? 특성들이 뭐뭐뭐뭐 이렇게 있었죠. 사모시장은 또 뭐뭐뭐 이렇게 있죠. 됐죠? 요거 구분하는 거죠. 아, 요렇게 했구나. 네모로 했구나. 그죠? 네모로 했었으니까 뭐 요런 식이죠. 그죠? 키워드만 키워드만 요 작업 한번 꼭 해주세요.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따로 노트 하나 해가지고.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뒤에 갈게요. 다음 문단. 한편, 공모발행 얘기로 넘어가네. 됐죠? 공모발행. 아까 공모발행 우리 도형 뭘로 했지? 네모였나? 세모였나? 헷갈려. 난 지금 싹 다 날아갔잖아. 평행선 그냥 세모 할게요. 됐죠? 음. 자,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 간접 발행. 됐죠? 야, 혹시 모르니까 요 기준도 체크해 두세요. 기준도 체크 하나 해 두세요. 그러니까 직접 발행 하나, 간접 발행 하나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요쯤에서 그럼 한번 갑시다. 구분의 경우가 지금 되게 많잖아. 도형이 겹칠 수밖에 없잖아. 문단별로 자르면서 갑시다. 됐죠? 확실하게 문단별로 자르면서 가야 돼요. 지금 이 작업이 되는 거라고. 아이고, 여기 아니지. 화이트보드로 가야지. 됐죠? 유통시장은, 아니, 사모시장은 공모시장인가? 아, 헷갈려. 공모시장은 지금 또 둘로 나뉜 거죠? 아까 사모시장 둘로 나뉘었었고. 됐죠? 키워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사모시장이 아까 뭐랑 뭐였지? 사적, 공적. 그렇죠? 공모시장은 지금 둘 뭐였지? 직접 발행이랑 간접. 그렇죠? 지금 봐봐, 지금 이게 벌써 지금, 그러니까 이재시문의 난이도는 여기에 결정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한번 얘기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사례를 줄 거야. 됐지? 사례를 줬을 때, 사적 시장이래.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랭시장 얘기라고. 됐나? 잘 근데 생분간 인문단에서 어허. 사적하고 사모하고 공무원 비례하는 이 문단에? 내가 지금 본문을 안 보고 있어서 몇 문단인지까지 기억해서 갈 수가 없어. 사무 발행하고 공모 발행하고 네. 특성이 무시하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한 거잖아. 대신에. 어.
발행 시장에는 지금 사모랑 공모가 있었던 거고, 그죠? 공모 시장에 지금 직접 발행이랑 간접 발행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 시장에 지금 사무 발행은 사무 시장 나 둘 나뉜 게 없어 아직. 이거 지금 유통시장 얘기야 그러면? 어, 지금도 공모시장 얘기야? 상문단은 공모 발행 본문 보자. 내가 본문을 안 보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질 않아요. 이거 원래 이래요. 자, 본다. 채권 발행 시장에 지금 여기 있을 때, 자, 채권 발행 시장 얘기야. 규모에 따라 사모 공모 지금 구분했지. 자, 넘어갔다 올게. 사모 공모 규모에 따라 기준 값이다. 기준까지 메모할게요. 규모에 따라. 됐지? 괜찮죠? 여기 내용도 일단 날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지금 규모에 따른 구분이야. 그죠? 그리고 쭉 내용 블라블라블라블라 나왔었지? 그리고 나서 내려갔을 때 한편 공모 발행은 이 중에 공모 발행 얘기네. 됐죠? 이 중에 공모 발행은 둘로 나뉘는 거네요. 직접 발행이랑 간접 발행이랑. 됐죠? 여기까지죠? 자,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 다시 간다. 일단 간접 발행에 대한 너네한테 사례를 줬다. 여러분들한테 간접 발행에 대한 사례를 줬다.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갑자기 우리한테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발행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지 유통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간접 시장을 얘기하면 이게 공모 시장 얘기인지 사모 시장 얘기인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물을 수 있지. 근데 애초에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발행 유통에 대한 걸 물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이거를 항상 우리는 염두해야 돼요. 됐죠? 다시 돌아갈게요. 한편 공모 발행은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 체크합시다. 자, 직접 발행은 됐죠? 직접 발행 뭐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대요. 위험을 발행자가 됐죠? 그리고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한대요. 키워드 체크해야겠다. 중개회사라는 게 등장하네요. 간접 발행은. 그래서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됐죠? 그러면 단순하게 가자. 단순하게. 그러니까 직접 발행은 발행자가 다 하는 거야, 알아서. 근데 간접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중개회사라고 하는 걸 끼게 되네. 요게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줄 때도 뭐 A씨, B씨 뭐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중간에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했다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된다면 이건 일단은 간접 발행인 거잖아. 공모 발행인 거잖아. 발행 시장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요렇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괜찮어? 넘어갈게요. 자,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돼. 나 그만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됐죠? 여기 표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간접 발행을 또 둘로 나눴죠? 됐죠? 뭐랑 뭐로 나눴니? 뭐랑 뭘로 나눴니? 총액 인수랑 잔액 인수. 써놓고 넘어갈게요. 됐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우리도 그냥 따라서 구분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총액 인수는 됐죠? 총액 인수는 이거 도형 구분하게끔 이렇게 장면 계속 자르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번 잘랐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직접 발행, 간접 발행 뭐 이렇게 표시했을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지금 여기 또 나누니까 애초에 그냥 문단을 이렇게 한번 더 나눠 놓으시는 거야, 그냥. 정리할 때는. 됐죠? 갈게요. 총액 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됐죠? 일단은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다네요. 중개회사가.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됐죠?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됐죠? 부담은 어차피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네요. 자,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말장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차이라 그랬지. 잘 봐.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자, 채권을 내가 중개회사야. 내가 채권을 저 사람한테 중개회사니까 샀단 말이야. 1,000원 주고 샀어. 채권 하나당 1,000원씩을 주고 샀어. 근데 일반 투자자한테 팔려고 하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는 900원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100원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지. 그쵸?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됐죠? 대신에 내가 1,000원 주고 샀어. 근데 일반 투자자들이 2,000원씩 막 주고 사겠대. 그럼 나는 1,000원만큼 이득 봤지? 내가 부담한다고. 됐죠? 문제 없죠? 갑시다. 자,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구분하셔야겠죠? 그럼 잔액 인수. 됐죠?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판매한대요. 오케이. 됐죠?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을 중개회사가 인수한다네요. 괜찮죠? 아, 좀 차이가 있네. 그쵸? 그럼 이제 1차적으로는 발행자가, 그쵸? 발행자가 먼저 판매를 하겠지. 남은 거를 중개회사가 다 인수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오케이. 자, 총액 인수의 경우, 다시 동그라미 얘기네요.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맞죠?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한다.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됐죠? 문제 없죠? 자, 반대로 간접 발행. 여기는 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선호하는데, 됐죠? 이는 발생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체크할게요.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선호한대요. 그렇죠? 왜 그러느냐? 발행 위험을 분담한다. 간접 발행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 채권 판매 촉진 가능. 이게 간접 발행 방식의 장점이 되네요. 괜찮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파트를, 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 있죠.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 각각 장점이 있네. 직접 발행은 모든 부담을 중개회사가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위험을 중개회사가 진다고. 나한테 위험이 없죠? 자, 지금 발행자 입장에서의 장점이야. 괜찮죠? 간접 발행은 시장 위험을 일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먼저 판매하니까. 그죠? 남은 거를 중개회사가 팔아주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발생 위험을, 그러니까 위험을 분담한다. 라는 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권 판매 촉진.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있겠네요, 지금. 특징 구분한 겁니다, 사실 보면. 발행자 입장에서의 장점. 이점이라고 쓸까? 이거 문제 없죠? 음. 넘어가도 되나요? 네. 야, 지금 요쯤에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발행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그죠? 공모 발행, 사모 발행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공모 발행은, 지금 여기 문단 얘기하는 거야. 색깔 바꿔서 여기 문단. 공모 발행은 직접 발행, 간접 발행 나뉜다고. 그리고 나서 넘어왔더니, 그죠? 직접 발행은 이런 특징이 있고, 간접 발행은 저러한 특징이 있다. 이 내용 나온 거지, 지금.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아직까지 전부 다 발행시장 얘기였다고. 됐지? 어.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이런 부분이 너네한테 혼란을 만들어요. 어, 됐죠? 다음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세요. 자, 민간이 발행하는, 여기 보시면 되겠죠?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발행자. 발행자는 민간이라고. 그쵸? 어.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그냥 개인으로서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이자랑 원금이랑 드릴 테니까 내 채권을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누가 믿겠어? 안 믿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 회사를 가는 거야. 중개 회사를 찾아가는 거라고. 그 회사랑 내가 계약을 맺어. 그럼 그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아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됐죠? 내려갈게요. 한편, 유통시장은 빡세게 한번 잘라줍시다. 드디어 이제 유통시장 얘기 넘어가네요. 이제 발행시장 얘기 아니야. 됐죠? 자, 내려가셔서 유통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됐죠? 장내, 장외 구분합시다. 메모하고 넘어올게요. 유통시장은 됐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괜찮습니까? 음. 자, 본문 돌아가셔서요. 합시다. 장내시장은 됐죠? 음. 장내시장은 뭐 동그라미가 됐건 어쨌든 도형 구분만 해주세요. 편하신 대로. 나는 동그라미 할 거야 그냥. 내려가서. 자, 장내시장은 거래소 내에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잘라줄게요. 오케이.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한다. 자,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뭐야, 이게 문단이 두 개가 아니었구나. 자, 반면, 여기까지 잘라줄게, 한 번에.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것. 반면에, 장외 시장은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양장한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이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터넷 메신저, 됐죠? 증권회사의 중개.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차이점이 벌써 나오네.
자,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자, 이거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어요. 채권을 처음 사면 그 채권에는 애초에 있다고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금 이 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드리겠음. 이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식은 그런 게 없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만기가 있다는 게 이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 돌려줄 거다가 있다고. 됐죠? 자,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 금리나 만기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므로 끊어주시면 되겠죠? 표준화가 어려워서 끊어주시고 장내보다 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일단 결론 나왔네요. 장외 시장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면 증권회사의 중개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겠네. 괜찮습니까? 어, 괜찮습니까? 장외 시장이 일반적이다. 체크만 해서 넘어갑시다.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내려갈게요. 다음 문단.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세요. 지금 문단이 바뀌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꾸겠다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됐지?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을 발행시장, 유통시장으로 구분하겠다. 됐죠? 갑시다.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 달리 버리세요. 달리니까 뺄 생각하세요. 빼고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됐죠? 발행시장 표시 하나 할게요. 경매 방식으로 결정된다. 괜찮습니까? 됐죠?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넘어갈게. 우리 이전 문단 위에 발행시장이랑 유통시장이랑 도형 한번 구분했었지. 이 문단에서. 그죠? 그거 도형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가 계속 지우면서 가고 있잖아. 그리고 난 도형이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됐죠? 그러니까 이 문단에 발행시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셨으면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 엉키면 진짜 답 없다. 됐죠? 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랑 내가 지금 보는 이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래요. 나는 종이에다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려갑시다. 끊어주시고요. 자,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경매에 참여하는 곳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대요. 됐죠? 자, 지금 봐봐. 발행시장에서 경매 방식으로 채권 가격을 결정할 때 뭐 한다고?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이라고 하는 걸 제시한다고.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야. 다른 말 아무것도 없어도 돼. 자, A씨가 채권 거래를 한대. 근데 입찰 금리, 입찰 금액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 그러면 벌써 지금 뭐야? 경매 방식으로 한 거지. 어디에서 거래한 거라고? 다른 시장에서 거래한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게 따라 나오게 된다고. 역으로. 됐죠? 계속 갑시다. 입찰 금리를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야 자의적 X 지우세요. 입찰 금리는 투자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에 따라 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리 호가. 됐죠? 금리는 정해져 있다네요. 자,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은 경우 낙찰되었다고 하고요.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와 낙찰 금액이 된다. 됐죠? 이게 너네도 뭐 경매가 어떤 건지는 알잖아.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 아니야? 자, A씨가 1,000원을 제시했어. 그치? 근데 B씨가 2,000원을 제시했어. 그래서 결국 낙찰자가 생겼대.
됐죠? 낙찰자가 BC인 건 당연한 거고. 그때 낙찰 금액은 2,000원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괜찮습니까? 됐죠? 대신에 이게 나도 이제 이 정확한 시스템을 알지 못해서 지금 보셔야 되는데, 봐봐. 만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A씨가, B씨가 각각 금액, 금리. 그죠? 금액, 금리 제시할 거 아니야. 됐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금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자의적으로 제시하는 건 아니고 정해진 호가 단위에 따라 제시하는 어쨌든 제시는 하는 거잖아. 됐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뒤쪽에 나오긴 할 건데 범주가 정해져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낙찰 금액이 얼마 이상일 때는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일 거야. 괜찮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A씨랑 B씨가 금리, 금액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B씨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갑자기 금리를 이걸 갖다 써. 틀린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런 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주어졌을 때. 괜찮습니까? B씨가 낙찰자라면 금액도 B씨 거, 금리도 B씨 거. 됐죠? 요거 좀 주의. 넘어갑시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지므로 말 진짜 참 무슨 얘기야? 금리를 높이면 가격을 낮출 거고. 됐죠? 금리를 낮추면 가격을 높여야 된다고. 100%네요, 지금 그럼. 이 얘기가 나오네요. 봐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뭐가 생기냐면, 자, 금리와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A씨와 B씨의 이 사례 문제가 한 가지 케이스가 생겨버려요. 봐봐. 만약에 1,000원을 제시했대. 금리를 뭐 얼마 할 수 있을까? 뭐 10%라고 합시다. 뭐 이 정도까지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10%라고 합시다. 편의상. 됐죠? 근데 만약에 B씨가 금액을 2,000원을 제시했대. 됐죠? 그러면 금리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금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5%가 돼? 비례 반비례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역의 관계라고 얘기했지. 정확한 퍼센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0% 미만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긴다고. 어, 됐죠? 얼마보다 작을 것이다, 클 것이다. 요 얘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되는 거지, 지금. 괜찮습니까? 반대로 너네한테 금리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A씨가 제시한 금리와 B씨가 제시한 금리를 알려주고, 입찰 금액이 어떠했을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까? 요거 지금 건드리겠다는 의도가 보이네요. 벌써. 자, 뒤에 갑시다. 자,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내가 지금까지 예시를 이상하게 들고 있었다. 생각해 보니까.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었다면, 금리를 높게 부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되죠? 됐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내년에 만기를 정합시다. 내년에 이자 얼마 받고 싶어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 저는 10% 받고 싶어요. 저는 5%만 받을게요. 난 어디다 팔아야 돼? 5% 받겠다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괜찮습니까? 야, 높게 부른 사람한테 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됐죠?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채권 발행자는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됐죠? 체크 하나 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문제 없죠? 됐습니까? 자,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배정된답니다. 오케이. 금리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순서 배열도 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금리 기준으로야, 금리 기준으로. 됐죠? A, B, C, D, E, F 너네한테 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됐죠?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나눴네요. 편의상 색깔 바꿔서 가겠습니다.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소화되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금리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최고 낙찰 금리라고 부른다 합니다. 됐죠? 별 문제 없죠? 그러니까 지금 A씨랑 B씨랑 만약에 둔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두 명만 있다고 치자. 두 명만 있다고 쳤어. 만약에 그때 모두 소화됐대. 그쵸? 그러면 이제 A씨가 제시한 이 금리를 그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둘만 놓고 보기엔 조금 힘들겠다. 대충 그 정도 범주 되죠? 평균값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해서 지금 뭐라고 더 말을 못 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A씨랑 B씨가 입찰했는데 전부 다 소화되지 않았대. 그러면은 A씨가 이야기한 10%. 그죠? 이게 이제 최고 낙찰 금액이 되겠죠. 아니, 최고 낙찰 금리.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정확한 사례까지 만들면서 갈 수는 없잖아. 근데 이런 류의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염두. 이게 되게 크잖아. 괜찮죠? 다음 문단 갈게요.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한대요. 그렇죠? 응찰률이라고 하는 거 나오네요. 그렇죠? 응찰 위에서 언급했어요. 입찰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입찰을 많이 해야 판매 수량을 웬만하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재원을 발행자가 얻을 수 있을 거고, 이 얘기하는 거죠. 자, 이를 위해 경매 방식에는 단일 가격, 복수 가격 및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한다. 또 구분하네요. 됐죠? 경매 방식에 대한 얘기야, 지금. 됐죠? 자,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구분합시다.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한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표시합시다.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한대요. 그래서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한 이제 알겠네요. 그쵸? 자, 입찰자가 여러 명 있을 거라고. 그쵸? 여러 명 있을 거야. 입찰한 금리는 다 다르겠지. 근데 그 중에 최고 낙찰 금액, 됐죠? 최고 낙찰 금리, 전부 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복수 낙찰 가격 방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라고 얘기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시한 금리, 인수 금액 둘 다 고려하는 거네. 됐죠? 이게 지금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인수 금액이 높아지면 금리가 낮아졌을 거라고. 괜찮습니까? 사람마다 제시한 게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나는 금리를 높게 부르고 인수 금액을 낮게 부를 수도 있지. 됐죠? 반면에 나는 인수 금액을 아예 그냥 높게 부르고 금리를 뭐 바뀌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속 할게요. 대신에 뭘 봐야 된다고? 이거 잘 보셔야 되겠다. 두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잖아. 근데 바로 전문단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인수 금리,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올라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문단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순차적으로 소화한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럴 수 있잖아.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던 사례에서 A, B, C, D, E, F 등등등등 사람이 여러 명이 있겠지, 투자자가? 그러면 누구를 먼저 할 건데? 그죠? 누구를 먼저 낙찰자로 정할 건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금리 보셔야 된다고. 금리가 낮은 순 사람이 1순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되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너네들한테 단서를 막 여기 하나 던지고 저기 하나 던지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이 단서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사례에다가 집어넣을 가능성 되게 높아요. 변형 문제로 만든다면. 괜찮습니까? 물론, 단순 내용일치라면 그나마 다행이야. 단순 내용일치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사례 문제를 냈을 때가 진짜 헬이 될 수 있겠다. 이것도 역시나. 됐죠? 정신 좀 붙잡으세요. 정신 좀 붙잡으세요. 지금 정신 놓기 좋은 제시문이긴 한데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정신줄 잡고 가야 돼 지금. 됐죠? 내려간다. 한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됐죠? 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마지막 세 번째네요. 얘는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혼합한 거래요. 됐죠? 두 개 더한 거라네. 그죠? 자,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의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액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고요. 각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한다. 아따, 골치 아픈 방식이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구분할 때 이거겠죠? 자, 단일. 그쵸? 그냥 무조건 최고 최고 낙찰 금리. 그쵸? 동일하게 적용. 그쵸? 모든 투자자들 다. 그쵸? 두 번째. 복수 가격이었죠? 복수 가격은 어떻게 봐야 되겠지? 금리랑 인수 금액 고려. 됐죠? 순차적으로 차등 적용이죠.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오케이, 마지막 이제 마지막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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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1. 최고 낙찰 금리 정해.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 이하 금리. 그죠? 1번 이하 금리 그룹별로 묶어요. 됐죠? 그룹으로 묶어. 그 다음에 3번. 그룹 내에서는 한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 동일하게 적용. 됐죠? 단, 그러면 4번이 생기겠지? 그룹끼리는 다르게 적용되겠네. 그죠? 결과적으로. 요 말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복잡하네. 그죠? 복잡하네. 그럼 1, 2, 3, 4 하시면 좀 어느 정도 정리되죠? 자, 예를 들어 나오네요. 예를 들어,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즉, 금리 호가 단위가 0.05포인트이고, 됐죠? 지금 이거 얘기 나오네요. 정해져 있다라는 게 나는 0.01%만 올릴래, 내릴래, 이게 아니라 0.05 단위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최고 낙찰 금리가 5%였대요. 됐죠? 그럼 1번 단계 끝났네요. 최고 낙찰 금리 정했네, 1. 자, 그리고
그룹 내에 금리 간격이 0.1포인트, 0.1포인트를 간격으로 그룹을 묶었어요. 됐지? 2번 했네. 자, 차등 금리 구간은 5에서 4.9, 4.85에서 4.75, 뭐 등등등등 같이 그룹화 한대요. 그리고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각각 최고가, 최고 금리 5%, 4.85, 4.7 이렇게 매긴다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마지막 4번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얘기잖아. 지금 얘네가 그룹 1이고 화면 봐주세요. 그룹 1이고 2고 3인 거잖아. 그럼 그룹 1, 2, 3은 각각 다르잖아. 금리가. 요게 지금 4번 얘기 되는 거죠. 됐나요? 요 정도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상당히 내용은 많고 지금 보시면 문단이랑 그러니까 앞선 문단에서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 안 해줘서 그냥 넘어갔던 내용이 뒷부분에 그 용어가 정의되기도 해요, 지금. 솔직히 아까 내가 그냥 넘어갔던 거 있거든요. 이거 금리 호가 단위.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됐었어요. 그냥 어쨌든 단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뭔지를 마지막에 얘기해 주네. 뭐 요런 셈도 있어요. 요런 식의 문장들도. 그렇죠? 그러면 일단 다만 우리가 명확하게 잡아두어야 하는 거. 요거죠, 일단. 요거죠, 요거. 됐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유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내, 장외. 근데 일반적으로 장외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장외. 그리고 나서 구분했던 것들 다시 한번 구분하셔야겠네. 가격 결정 방식. 됐죠? 가격 결정 방식. 구분하시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내용 많아요. 이거 도식화 필수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문단별 내용 핵심 정리하는 거 필수. 그래서 이거. 오케이.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네.